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정선영입니다. 네,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연구원 박희영입니다. 네, 이제 8시가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학기 원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다 꺼멓게 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혹시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학기에는 9월, 10월, 11월 해서 디지털 치료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어, 어떤 시장 동향이 있고, 한약에서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강의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앞부분 그 간단한 소개는 제가 하고요. 자세한 사례들은 옆에 있는 박희영 연구원님께서 해주실 거고, 그 어느 정도 사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뒤에 다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PPT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디지털 치료제의 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일단은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좀 더 큰 개념이겠죠.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 동향,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세한 사례들은 저 사이에 띄어져 있는 부분에 이제 박형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의 임상 현장에서의 필요성, 필요성은 한의뿐이 아니라 다른 뭐 모든 과에서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 한의 임상 현장에서 왜 필요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EFT, 여기 DTX라는 게 디지털 치료제, 이거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FT, DTX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란, 이게 헬스케어라는 말하고 디지털하고 합쳐진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됐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한 건데요.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스케어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서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자.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 상태 측정,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분, 뒤에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삼성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그 수면이 어떻게 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측정해주는 삼성 헬스가 있죠. 그런 게 이제 건강상태 측정과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벗어나서 점점 그거에 더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까지도 이게 좀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 17년, 20년 해가지고는 이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어떤 쪽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위쪽은 건강 및 질병 관리 쪽 해가지고는 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여기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이 처음에는 웰니스 쪽, 밑에 있는 파란 쪽,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영양 관리, 라이프 스타일, 스트레스 관리,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가 점점 의료 서비스 제공자하고 보험 소통한다던가 복약 알림, 그리고 뭐 여성 건강, 질병에 특화된 관리 이런 쪽으로 점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치료적인 측면까지도 점점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 케어 중에서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 전체 헬스케어 시장에서 웰니스 관리보다는 건강 및 질병 관리 쪽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디지털 치료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정의를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이 뭔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조그만 소형 로봇으로 잠수정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 혈관에 투입을 해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질병 있는 부분 가서 뭐 레이저로 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 디지털 치료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개념이. 그 의학적 장애나 질병,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예요. 치료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픈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어, 여기 치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긴 하지만 예방, 관리, 치료 다 합쳐서 환자에게 아픈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 계획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예요.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가. 그래서 여기서 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질병이 안 걸렸어도 안 아픈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질병을 예방에 위해서 쓸 수 있는 운동 관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그 중에서도 아픈 환자에게 거기다 더해서 근거 기반의 치료적 계획을 제공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거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서 그 임상시험한 결과를 가지고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된 걸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여야 돼요. 아까 제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예, 그 잠수정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혈관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이거는 하드웨어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디지털 치료제가 아니고요. 로봇 기술적 뭐 이런 것들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디지털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그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가지며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기기다. 이건데 뭐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이라는 게 예방, 관리, 치료겠죠?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보통 우리 의료기기 하면 기계와 그 기계에 딸려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심전도 기계다. 그러면 전극이 있고 그 전극을 가지고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하드웨어는 어떤 건지 범용기기에 맞춰서 어떤 하드웨어든지 이 소프트웨어를 심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어야 되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허가받거나 이런 걸 보면 간단한 센서류들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합해서 하긴 하지만 그 센서가 뭐 하나 뭐 센서지 이게 그 기계에만 쓸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디지털 치료제를 보면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고요. 그 정의 자체에서 뭐 본다면 어, 굳이 굳이라기보다는 꼭 이 스마트폰이어야 된다. 그거까지는 아니고 뭐 컴퓨터라든지 다른 기기에 심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은 뭐냐? 기존 신약과 비교해서 개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과 시간을 갈아넣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기를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은 적고 그리고 또 신약이라는 약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은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몸에 침습적으로 들어가는 게 신약이다 보니까 침습적일 때는 아무래도 부작용 걱정도 해야 되고 미리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되게 길어져요. 독성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독성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 기기이다 보니까 비침습적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상당히 되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개발 기간도 짧죠. 독성이나 뭐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아니라 로직을 짜가지고 그거를 구현하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떻게 보면 아이디어 싸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기간은 짧고 그거에 적용한 기술이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좀 다양한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이 중에서 특히나 인공지능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예, 개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앞으로는 또 개발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나오는 기술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치료 효과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치료제 개념으로 쓰였던 기술들, 그리고 비침습적인 기술들을 찾다 보니까 보통 인지행동 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요거이거나 정확하게 말하면 인지치료보다 행동치료에 조금 더 가깝겠죠. 네. 인지가 잘못돼 있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걸 하려면 사실 인공지능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인공지능까지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인지행동치료 중에서 조금 더 행동치료에 가까운 행동을 교정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쪽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주로 인지행동치료에서 기반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오는 그런 질환들의 보완제 역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정확하게 딱딱 약 먹으라고 이렇게 알람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해야 될 시간에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알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좀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보완제 개념이다 보니까 기존 치료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효과가 잘 나게 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치료가 아니라 그리고 치료 기간도 짧아지겠죠. 약을 잘 한의원에서 처방을 딱 했는데 다음에 왔을 때 약 얼마나 드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약을 거의 안 먹었어요. 좀 치료 효과 보기 어렵잖아요. 약 먹는 것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그러면 규칙적으로 약을 잘 먹으면 아무래도 치료가 빨리 되겠죠. 치료가 빨리 된다는 거는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의원 입장에서는 치료가 잘 되니까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환자의 치료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편익이 기대되는 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은 없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뒤에 개발 동향에도 나오지만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뭐 그 약간 우후죽순을 하는 면도 있고 그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지는 면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은 하고 있지만 어, 이게 디지털 헬스 케어에서는 별 문제 안 됐던 것들이 치료제 개념으로 오면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인데 이 단점은 단점이라고 어려운 게 기존 신약은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 동향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초기 임상시험 단계, 아직은 막 싹이 돋아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싹이 돋아나는 단계. 그래서 주로 미국이 이 최초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해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은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최초 디지털 치료제 회사가 어디였죠? 페어 테라피틱스. 아무튼 그 페어인가? 회사에서 개발된 게 처방이 많이 안 나다가 결국은
회사가 망했다고 들었거든요. 음, 예. 이게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싸움에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많이 쓰여야지 이 회사가 유지가 되겠죠. 많이 안 쓰이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다 보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추가로 뭐 이렇게 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약으로 치자면 약을 만들던 회사 제약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이 더 이상 생산 안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시제품 형태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만 가지고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예, 스마트폰 기반의 VR 기기들, AR 기기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VR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VR 게임하기는 상당히 좀 현실감이 넘치죠. 현실감이 넘치는데 어떻게 개발할 때서 그것도 좀 다르긴 한데 개발이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일단은 VR로 넘어가면 개발이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은 이 화면 자체가 그냥 2D잖아요. 근데 VR은 3D란 말이에요. 그럼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죠, 갑자기. 그 처리할 기술도 필요하고 기기도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쪽도 저희 센터에서 좀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지원했다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회사가 기술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예, 회사랑 협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건 조금 안 됐고요. 하여튼 주요 적용점을 보면 신약 개발이 쉽지 않은 중추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게 아무래도 저쪽에 적용하는 약들이 부작용도 좀 심할 수 있고 중추성 질환이니까 뇌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행동 교정이나 생활 습관 교정, 인지행동 치료점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주요 적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만성 질환 대표적인 게 불면이 되겠죠. 불면.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이걸 좀 인지행동적인 측면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뒤에 예시를 들어주는 거에 불면에 관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불면에 대해서 좀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었고 개발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인지행동에 효과가 큰 신경정신과 질환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상담 자체를 하려면 인공지능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상담 뭐 이런 쪽까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하다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상담을 그러니까 인간과의 상담을 연결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루틴하게 하는 것들은 하다가 루틴에서 벗어나거나 좀 증상이 심한 것 같다 하면 연결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앱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디지털 치료 기술은 앱이 있고 VR이 있고 게임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이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는 뇌하고 컴퓨터랑 연결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개발되고 있고요. 치료 분야는 인지행동 치료, 생활습관 교정 및 복약 관리, 신경재활 이런 쪽이 있어요. 신경재활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조금 많이 재활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나이대 여기 들으시는 분의 나이대가 워낙 다양하신데 혹시 600만 불의 사나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여기서 나오고 있다. 네. 이거는 디지털 치료제는 아니고요. 디지털 기술과 치료 분야의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참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삼성 휴대폰 쓰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삼성 헬스 같은 경우 보면 저도 삼성폰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되던데요. 어, 이 9월 19일 저녁 때 아마 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보면 걸음수, 활동 시간, 활동 칼로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활동으로 이동한 거리
진짜 조금 움직였네요. 오피어pun이 안 걸었는데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걸음수가 좀 적으면 걸음을 조금 더 걸으라고 알려주고, 활동이 너무 적으면 활동을 조금 늘리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좀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활동 칼로리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앱에서. 관심 있으시면 아마 보실 건데, 사실 요거 하느라고 좀 가져오긴 했지만, 제 주된 관심사는 요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 아니, 저는 운동 관리 쪽을 조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어요. 제가 살이 하도 많이 쪄가지고, 예, 저를 학생 때 봤던 사람들은 지금이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제가 학생 때에 비해서 지금 한 15kg가 쪘거든요. 15kg가 쪄다 보니까 너무 좀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운동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앱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삼성 헬스 앱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저는 따로 밖에서 나와서 제가 MBTI가 I라서 그런지 밖에 나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뭐 좋은 자전거는 그냥 이 내가 그 언덕길이면 그 저기 화면으로 해서 화면에 언덕길인지 내리막인지 뭐 이런 거 평진지에 따라서 이 페달 밟는 게 좀 더 힘들게도 했다가 편하게도 했다가 뭐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까지는 안 하고요. 그거는 저희 아들한테 좀 뺏겨가지고 아들이 그걸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동으로 강도 조절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냥 처음에는 20분 타기 시작하다가 20분에 하니까 칼로리가 너무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3일 탄 거, 저번 주에 총 5일을 타긴 했는데 목요일까지 할 때 저녁 때까지 3일을 탔는데 세 번 탔는데 한 시간씩 1250 칼로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400 칼로리 조금 넘을까 말까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게끔 하다 보니까 근데 한 시간 탔을 때 400 칼로리면 20분 타면 사실 100칼로리 조금 넘을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이 안 빠지겠더라고요. 살이 더 찔 것 같은 느낌? 운동하면, 운동했으니까 뭐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오히려 더 살이 찌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서 칼로리 나오고, 물론 이 칼로리 나오는 거는 휴대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건 디지털 치료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디지털 헬스 케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디지털 치료제로 하더라도 요 센서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건 품목허가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워치에서 갤럭시 워치에서 측정해주고 그게 연동되게끔 이렇게 돼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 네, 이렇게 해서 운동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게 이제 앱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어, 여러 그 헬스케어 중에서 앱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치료적 개입까지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R 기술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고소공포증 치료.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발이 그 땅에 안 디디고 있으면, 바닥에 안 디디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뭐라고 하죠? 롤러코스터는 바닥에 있어도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뺑뺑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돌아가니까 좀 무서웠는데 아무튼 어, 저도 되게 무서워하고 저희 와이프도 되게 무서워하고 근데 와이프는 약간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 저를 끌고 자이로 드롭을 타러 가자 그래서 막 안 탄다고 하다가 그냥 끌려가서 탔었는데 사실 몇 초잖아요. 몇 초 지나니까 괜찮네 하고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뭐 이런 것들. 아무튼 VR 기술로 고성부증 치료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VR 기술 쓰는 거였는데 기존의 행동 기법은 어떻게 하냐? 기존의 행동 기법은 여러분들 본과 3학년 때 아마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어, 고성부증 치료할 때, 뭐 불안장 치료할 때 체계적 탈감장 요법을 쓰기도 하고 홍수법을 쓰기도 한다. 아마 들으셨을 텐데 고성부증을 예로 들자면 체계적 탈감장 요법은 2층에 한번 올라가 봐서 괜찮으면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 네. 올라가서 괜찮으면 다음 올라가고 이렇게 천천히 노출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면 홍수법은 처음에 그냥 옥상을 끌고 가서 견뎌내게 해서 그거를 이겨내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행동법. 그래서 그 노출 방식에도 그냥 진짜 고성부터 치료하려고 높은 데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게 실제 상황 노출법이라고 보면 되고 심상적 노출법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공포스러운 사고나 기억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대면하는 방식. 그리고 체내 수용기 노출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신체 증상 그런 게 나타날 때 보통 심박수가 빨라지고 숨가쁘고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성분 치료에 대한 VR 기술을 만든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나온 뉴스더라고요, 보니까. 예, 한번 틀어드릴까요? 예, 유튜브를 틀면 잘 안 나오기도 하던데, 이거 말고. 예, 요건 다음 건데. 예, 예, 요거, 고성분 치료. 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도록 반복 훈련한 결과 증상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VR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고소공포증 감소가 3%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이 프로그램을 2주 동안 지속한 이후에도 효과가 이어졌고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고소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 자, 이게, 이, 유튜브를 공유를 하면 잘 안 보이거나 안 들리시는 경우가 많던데 잘 들리셨나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고 제가 아는 그 심리학과 교수님도 이 VR 기술 가지고 이 고소공포증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데 실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 상황에 노출된 것 거의 같은 효과가 나죠. VR 기술을 하면 현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체계적 탈감점 요법이 됐든 홍수법이 됐든 실제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 실제 상황에 노출되는 듯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이 이제 VR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을 통해서 고소공포증을 치료하고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VR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효과 차이를 좀 말을 했었죠. 이렇게 대조군을 놓고서 효과를 입증한 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ADHD 환자들 치료인데 집중력하고 인지 기능을 올리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ADHD를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경도 인상을 치료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혹시 뉴로 피드백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거와 거의 유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뉴로 피드백이 좀 더 상위 기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하위 기술. 이게 그 지금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피드백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에 스스로 집중하게 해서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좀 보실까요?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기술 디지털 치료제. 애플리케이션, 게임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는 미래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나날이 각광받고 있다. ADHD 친구들이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지지만 사실 사회적인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취미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으로 좀 치료를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컨셉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환의 치료를 게임화한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통해 아동 ADHD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앱은 상용화된 앱이고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요.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이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의심될 땐 병원 방문 없이 손쉽게 집에서 자가 진단해볼 수도 있다는데 제 부모 설문을 개발하였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질병을 예측하는 데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했고 그런 척도들을 개발할 때는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평정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을 하였어요.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이 나올 때만
최대한 빠르게 처치해보렴. 부모의 설문 외에도 제시된 알맞은 도형을 찾아내거나 알맞은 소리 찾기, 그리고 제시된 숫자를 입력하는 기억력 과제 등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이 ADHD 가능성의 확률을 제공을 합니다. 또 주의력, 기억력, 처리 속도, 충동성, 과잉행동 문제에 대해서도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평가 지표를 통해 아동 ADHD 질환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예측 가능. 그런데 정말 이런 게임형 프로그램으로 실제 아동 ADHD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까? 아동 ADHD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인지 능력 강화인데요. 저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수행하면서 기억력, 과잉 충동 억제력, 주의력 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보기엔 꽤나 간단해 보여도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러 미션들이 알차게 담겼단다. 드라이빙 태스크를 수행해서 캐릭터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장애물을 피하고 동시에 멀티로 수행을 하는 게 고노고 태스크라고 날아오는 물체가 표적인지 표적이 아닌지를 바로 판단해서 표적을 터치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세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을 피하면서 그와 동시에 표적의 색깔에 맞는 알맞은 무기를 터치해 적을 공격하는 방식.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멀티태스킹 훈련을 하면서 자기조절 능력을 학습하게 되고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을 때 뇌파가 실제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또 ADHD 증상도 개선이 된다고 해요. 현재보다 한층 심화된 치료제 버전은 임상실험과 정식 승인을 거쳐 의사 처방을 통해 치료제로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호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 특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ADHD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경험적인 부분과 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융합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한 ADHD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평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까지 덜어주는 미래에 촉망받는 디지털 치료제. 저희 슬로건이 치료 즐거움이 되단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강화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게 게임이 ADHD 치료에 효과가 좋을 것인가? 네, 꺼야 될 것 같은데. 네.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임상시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임에서의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은 게임을 할 때는 좀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유지되냐가 문제인 거죠. 이 게임이라는 거는 좀 화려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자극에 주의가 쏠리는 끌려가는 거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잘하는데 공부에는 집중 못하는 거. 근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게임에 집중을 잘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에 집중을 잘하는 걸 원하는 거지. 일상생활에 집중을 잘하는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예,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아이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생활해야 될까? 삶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의 인지기능 그 경도 인상의 이런 환자분들, 건망증 환자들의 그런 인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걸로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거는 뇌파 연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별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밑에 있는 비침습적 BCI. 요게 이제 뇌파 가지고 하는 뉴로피드백이 일부 여기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고 침습적인 BCI 같은 경우는 대뇌 피질에 직접 전극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시각, 후천적으로 시각장애 환자가 됐다.
그러면 시각 PC에 전극을 삽입하고 카메라를 연결해서 그 신호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침습적 BCI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 보통 쟤네 PG에서 운동방구 있잖아요. 운동방구에 전극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운동방구가 자극되면 그 신호가 로봇에 연결돼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침습적 BCI에 해당되는 거고요. 부분 침습적 BCI는 이 대뇌 피질이 아니라 두개골 쪽에. 그러면 이 전구를 직접 심어서 생기는 대뇌 피질의 손상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뇌파, 우리가 보통 찍는 뇌파가 신호가 왜곡된다, 그리고 신호가 작다 이렇게 하는 게 두개골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개골 밖에서 측정하는 게 비침수적 BCI, 보통 뇌파 측정하는 뇌파 기계나 뉴로피드백 기계나 이런 것들이고, 이 부분 침수적 BCI는 두개골 그 두꺼운 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장착하는. 그래서 침수적 BCI 단점과 비침수적 BCI 단점을 해결한 게 이제 부분 침수적 BCI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외과적인 수술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부감이라든지 좀 감염이 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면 아마 비침석 BCI로 쭉 계속 넘어갈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연구들, 이런 분야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그런 기술들 중에서 보통은 앱 기술이나 VR 기술 이 정도까지로 해서 지금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많고요. 첫 번째 에임메드 손주 같은 거라든지 웰트 슬리큐 같은 게 이제 불면증 그리고 어, 예, VR 기술로 가져가는 뉴넵스라고 해서 뇌 손상 환자의 시야 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그 VR 기기를 VR 치료 기제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시멘틱스에서는 이 호흡기 환자의 재활 훈련, 그래서 맞춤형 운동을 제공해서 재활을 좀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 환자의 불안 치료에 이제 있었고, 경도인 장애 치료하는 게 있었고, 역시나 호흡기 환자 재활 치료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 발표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에서 나오지만 보면 크게 두 종류, 신경정신과 질환에 있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있고 만성 질환에 해당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있고 신경정신과 질환에는 약물 관련해서 오피오이드 중독된 거에 대한 치료가 있고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아 ADHD 이런 것들이 있고 만성 질환에는 예, 인슐린 투여 용량 계산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제 그 인슐린 투여 용량 계산할 때 예, 그 혈당 체크를 해가지고 그 혈당이 어느 정도 수치냐에 따라서 수요량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개개인이 이걸 배워서 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입력하면 딱 얼마 나오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들 자가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심혈관계 질환자의 개인 맞춤형 식이 조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조절해주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로 개발되고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의 앞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 동향에서 좀 상세 설명은 저희 박형 연구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